자, 독서 페이지 15페이지부터 답을 맞춥니다. 1번에 5, 아니다. X가 답이네요. 5, 2번에 5, 3번에 5. 2번에 2. 답은 쓰지는 말고 맞았다 틀렸다만 3번에 4, 1, 5. 자, 잘 풀이가 됐을까요? 너 너 숙제 안 했어? 네. 왜 안 했어? 앞으로 조금밖에 안 했어요. 아니, 자습 시간에 뭐 했어? 이틀의 시간이 있었는데 국어 듣날 국어 숙제 다 해놓고 집에 가. 너희가 다음날 책 들고 다시 안 오잖아, 학원으로. 들고 와? 거의 안 들고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일날 건 당일날 다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틀린 문항 있어요? 15쪽. 15쪽은 다 맞았나요? 승아는? 2번. 하이데거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3번 문단 첫 번째 줄 읽어볼까? 이러한부터 읽어봐, 승아야. 이러한 환경론자의 비판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현대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들 수 있다. 환경론자들 주장에 철학적 기초 제공했다. 맞아, 안 맞아? 맞네.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 4, 5번 중에 혹시 틀린 문항 있나요? 4번. 사르트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문단을 그냥 다 읽어봅시다. 한 문단씩 읽은 다음에 요약을 시킬 건데, 자, 얘들아, 내가 평상시에 읽을 때는 문단별로 요약을 하지. 근데 너희가 숙제할 때는 그냥 쭉 읽은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OX로 자꾸 가려려고 하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문단을 지금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너희가 읽는 이 지문은 쉬운 지문이야. 무슨 지문이라고? 쉬운 지문. 갑자기 속에서 욕지거리가 올라오죠. 이 미친 막.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 정도의 분량이 아니라 거의 1.5배에서 2배의 분량으로 길어지고 어휘는 더 어때진다? 어려워져. 근데 너희가 눈깔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문단 요약을 그리고 지금 왜 하냐 하면 읽기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거야. 왔다 갔다를 빠르게 해서 OX로 가르는 능력치는 절대 생기지 않아. 하지만 질문을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자꾸 차근차근 읽고 문단을 요약하고 이해하는 훈련이 되면 당장 1학년 때는 뭐 모의고사 좀 어려울 수 있거든. 2학년, 3학년 되면서부터는 훨씬 수월하고 명쾌하게 풀립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읽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문단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문단부터 그러면 승아부터 1번, 2번, 3번, 4번 문단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고 요약을 하진이가 하고 하진이가 하는데 뭘 좀 못했다, 하진이가 명쾌하지 않다. 그럼 읽은 사람이 하는 걸로 합시다. 자, 1번 문단부터 읽어보세요.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 기술 발전과 전쟁 속에서 개인만 되어가는 현실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사조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구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본질 삼았다. 그의 사상은 실존은 본질을 선행한다로 집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질은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뜻하고 실존은 자기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 자, 하진아 요약.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 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철학사조이다. 근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실존주의는 첫 번째 거 네모하고 두 번째 줄에 밑줄 쳐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맞죠? 왜냐하면 보통 철학자들은 칠판
인간이란 무엇인가 본질을 탐구하고 싶어 하지. 근데 실존주의자들은 야, 뭐 인간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명 한 명 개인의 주체성이 중요해. 우리라는 존재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승아는 어떤 성격과 어떤 취미를 가질까가 더 중요하다고. 이게 무슨 주의라고? 실존주의라고. 그지? 실존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사르트르라는 인물 나왔죠? 사르트르 동글 별표. 선생님 사르트르에 왜 체크해요? 너희 4번 문제 질문했잖아. 그 사르트르 견해 물어보잖아. 그럼 사르트르 견해 다 요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3번 표제와 부제 전부 다 사르트르로 돼 있잖아. 선지가. 사르트르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5번 문제 읽어봐.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 비교하래매. 사르트르만 그냥 조져놓으면 이거 끝나는 게임이야 얘들아. 맞지? 근데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냐? 네 번째 줄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그리고 칠판을 봐봐. 개인이 실존한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본질보다 더 어때? 선행한다. 여기서 실존이라는 건 뭐야? 또 다시 돌아가 주체성을 얘기한다. 마지막 줄 봐봐. 실존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무슨 상태? 주체적인 상태. 그러면 실존주의는 인간의 무슨 상태를 중시한 거야? 수빈아. 주체적인 상태를 중시한 거야? 본질적인 걸 중시한 거야? 주체적인 걸 중시한 거야.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2번 문단 읽으세요. 유식론자였던 사르트르는 인간은 사물과 달리 그 본질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연필은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인가를 쓴다는 것은 연필의 본질이므로 연필의 존재는 그 본질로부터 나온다. 즉 사물은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하진아?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간 존재다. 그렇지. 근데 너무 딱 한 단어만 찾진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정리한다면 칠판 사르트르가 봤을 때 사물과 인간은 같다 다르다? 달라. 사물은 본질이 있지만 인간은 본질을 반드시 타고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왜? 신이 만들었어? 무신론자잖아. 그치? 신이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어쩌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소율이가 하나님이 뭐 나를 왜 만드셨을까 고민하면서 아 그래 나는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걸 거야. 아니래. 너 그냥 어쩌다가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래. 이건 누구의 주장? 사르트르의 주장이야. 사르트르가 무슨 주의? 실존주의 철학자야.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사르트르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로,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각각 명명하였다. 인간을 무슨 존재라? 대자 존재? 여기서 자존재는 인간의 일상의 사물들처럼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에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진실한 인자라면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번민하고 그 번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았다. 어디가 중요해, 하진아? 자, 이런 문단에서 우리는 딱 한 줄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왜? 지금 무슨 존재와 무슨 존재를 네가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사람이랑 의식이 없는 존재. 그치. 칠판 보세요. 의식이 없는 존재와 의식이 있는 존재로 종류를 나눴지. 그럼 이걸 분석을 해야 돼, 너희가. 의식이 없는 존재는 즉자 존재라고 하죠. 이런 필통이나 뭐 물건 같은 겁니다. 의식이 있는 건 인간과 같은 존재들 대자 존재라고 불렀어요. 근데 대자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딱 중간쯤에
스스로 스스로 자신을 둘, 넷, 다섯 번째 줄. 대상화하여 스스로 바라볼 수 있고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한 칸 밑에 선택에 따른 뭐도 져야 돼? 책임도 져야 돼. 근데 한 칸 밑 책임져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그래서 번민도 생겨. 한 칸 밑 도피하고 싶은 욕망도 생겨. 칠판 보세요. 자, 얘는 존재의식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봐. 그래서 승아가 나 자신을 집에 가서 나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 뿌듯해. 오늘 나의 이 열심히 한 선택이 내일 내가 점점 발전하게 되겠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계속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근데 이 책임지려니까 전엔 쫄리는 거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계속 쳐놓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씨발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살기 힘든디? 그래서 뭐해? 번민해. 씨발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또 뭐해? 도피하고 싶지. 선생님? 오늘 저는 좀 현실을 좀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야? 의식이 있는 대자 존재인 인간만이. 야, 이 연필이 즉자 존재잖아. 의식이 있어? 나 분필이란 색을 더 선명하게 내요. 막 하겠냐? 얘가 뭐 선택하니? 내가 쓰는 거지. 지가 뭘 선택해? 얘가 뭐 스스로를 만들어가 분필을 갈아내자. 막 이거 안 되잖아. 얘가 책임져? 이렇게 썼을 때 잘못 썼으면 내가 책임지지 지가 책임지진 않잖아. 얘가 뭘 번민을 하고 도피를 하겠어. 도피? 가끔 좀 도망가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이게 바로 의식이 있는 없는 즉자 존재와 의식이 있는 대자 존재입니다. 의식이 없는 즉자 존재는요, 본질이 있어요. 뭘 하려고 이미 태어난 새끼들인 거고, 의식이 있는 대자 존재는 스스로 계속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나의 선택으로. 그리고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이걸 주장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사르트르. 얘가 무슨 주의 철학자예요? 실존주의. 인간은 실존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간다. 실존해야 된다. 이거야. 여기도 이해됐어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또한 사르트르는 부터 읽어주세요. 저요? 넌 오늘 바쁜 거야. 계속. 이거 왜 숙제를 안 해왔어? 빨리 읽어봐.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주체성을 지닌 존재라 하더라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직자 존재처럼 객체화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 대타 존재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친구의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웃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르는 타자는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네라는 시선을 보낼 수 있다. 이때 타자에 의해 실없다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대타 존재인 것이다. 어디를 요약할까?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이 대타 존재다. 그렇지. 그 부분 일단 중요하지. 근데 또 중요한 건 인간의 선택은 누구와 연관된다? 첫 번째 줄, 타자와 연관된다야. 그러니까 소율이가 뭘 선택할 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진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뭐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하진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타자 연관성이 있겠죠. 맞죠? 자, 아무리 주체성이 있어도 봐봐. 선생님 보세요. 하진이는 주체적 존재죠. 그쵸? 근데 나라는 주체적 존재인 대자 존재한테 쟤는 객관화된 그냥 무슨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즉자 존재가 될 수 있어. 자, 한마디로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하진이는 어떤 아이야? 라는 것을 무슨 존재라고 해요? 대타 존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승아는 대자 존재야. 스스로 존재해. 맞지? 스스로 삶을 살아가. 하지만 나라는 대자 존재한테 쟤는 어떤 존재야? 대타 존재야. 승아는 어떤 아이야? 얼굴이 예뻐. 눈이 커. 웃을 때 귀여워. 근데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 대자 존재로서 얘는 다를 거 아니야. 소율이 똑돌이. 공부를 열심히 한 귀염둥이. 막 이랬어. 그건 내가 판단하는 쟤인 거야. 맞지? 그건 대타 존재야. 이해됐어요? 이것도? 그러면 너희는 전부 다 무슨 존재야? 원래?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대자 존재야. 하지만 타인에게 너희 자신은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건 어떤 존재야? 대타 존재야. 이것도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셈이 볼게요. 그런데 이런 시사는 타자만 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자한테 보낼 수 있어.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 객체화, 자, 객체화 밑줄, 객체화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야. 아, 야, 이거 중요하네. 사르트르가 생각할 때 인간과 인간은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뭐 하는 거래? 여기 보니까 갈등과 투쟁이래. 갈등과 투쟁.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타자는 지옥이다. 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이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야,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대자 존재 한 명 그림 그려볼까요? 너 수빈이 꿈이 뭐니? 놀고 먹는 거긴 하겠지만 말고 다른 거. 없어? 아예? 로또 당첨 이런 거 말고. 깜짝 놀래. 아이씨, 어떻게 알았지? 그게 내 꿈입니다. 승아는? 유치원 교사. 유치원 선생님. 자, 얘는 대자 존재로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고 계속 삶을 만들어갔어. 근데 엄마한테 너는 대타 존재지. 대타 존재. 엄마가 생각하는 너는 안 돼, 승아야. 엄마는 네가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어. 막 이랬어. 그럼 너는 어때? 갈등해야 돼, 안 해야 돼? 엄마랑. 해야 돼. 그리고 투쟁해서 엄마의 의지를 꺾어야 돼. 근데 그건 어떻게 꺾을 수 있냐면 네가 스스로 계속 선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서 상대한테 너 자신을 증명하고 그걸 끌어들여 와야 돼. 방금 읽은 부분 다시 볼까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을 타자가 받아들이도록 해서 타자를 자신의 선택 속에 끌어들여야 돼. 엄마가 그래, 우리 승아는 유치원 선생님 할만하구나. 그래, 네 성격에도 잘 맞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네가 그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만들어야 돼. 그걸 네가 스스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수선 밑줄. 타자의 시선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밑줄. 극복 밑줄. 자신의 행위를 계속 선택 밑줄. 한마디로 사르트르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씨발 남의 시선 신경 쓰이겠지. 인간은 타자랑 연관이 돼 있거든. 개 신경 쓰이지. 쓰여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대타 존재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쫄지 마. 그렇다고 꺾이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야, 신이 널 왜 만들었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널 만든 건 아니거든. 닌 그냥 여기 떨궈졌어. 대신에 니는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존재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너의 선택을 책임져가면서 열심히 살아. 타자의 시선은 신경 쓰지만은 아니고 쓰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투쟁하면서 살아가라. 너의 삶을 살아라.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게 사르트르의 주장이야, 얘들아. 되게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나열되니까.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읽었었어요? 조금 다르게 읽은 친구도 있고 잘 읽은 친구도 있고 어쨌든 우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승아 읽어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 한계가 있네. 사회적 관습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까먹었어, 사르트르가. 왜? 야, 우리가 사회적인 의식 속에서 연예인 한다고 하면 좋게 봐, 안 좋게 봐? 엄마, 전 아이돌이 되겠어요. 엄마 허락해 줄 것 같아? 하진이 표정 봐. 아니, 저도 별로. 그런 사회적 의식에 제약이 있다는 걸 사르트르는 좀 잊은 거야. 그치? 관습이 있잖아, 우리는. 또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지나치게 비관적인 인간관계 설정. 이것도 사르트르의 좀 문제이긴 해. 인간은 어떻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타자지옥이라는 영화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다 돼지는 거야, 한마디로. 되게 무서운 영화야. 어쨌든
자,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냐?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쭉 읽어주세요. 하지만 그의 실존주의는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래, 주체적으로 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점에서 가치는 있잖아. 맞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3, 4, 5 중에서 틀린 문제 다시 푸세요. 다시 풀 시간 드립니다. 너 일단 4번부터 풀어. 제목 찾지 말고. 선생님은 요즘에 우리 수빈이가 숙제를 잘해서 몹시 기뻐. 발전하고 있어. 훌륭해. 그리고 푸는 문제도 오답률이 좀 점점 적어지고 있지. 처음 독서 풀었을 때 생각하면. 그치? 그것도 아주 훌륭해. 굿이야. 일단 3번에서 그냥 대충 훑어봐도 틀린 건 2번에 현대과학 기술문명 이런 거 완전 개소리잖아. 완전 X죠. 그 다음 5번도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 밑에 칸에 자유와 책임의 상호 관계라고 했는데 자유와 책임의 관계가 그렇게 중시되진 않았으니까 땡이죠. 3번 실존주의의 변천 과정이라고 했는데 변천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실존주의가 뭔지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니까 3번 땡이고. 그럼 제일 적합한 게 뭐겠어? 타자와 나와의 연관성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4번, 5번, 6번 문단이 다 타자와의 연관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4번으로 가는 게 제일 적합하고요.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사물의 본질은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사물의 본질이 존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물은 이미 본질이 정해져 있지.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것,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실존한다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5번에 몇 번으로 수정? 5번으로 수정을 하셨으면 맞죠. 왜 적절하지 않냐? 5번 봐. 사르트르와 키르게코르는 모두 윤리 규범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지키는 것 중에 야, 사르트르가 사회 관습 지키랬어? 아니잖아. 그 관습의 틀을 깨고 너의 선택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번이 그냥 봐도 틀리죠. 키르케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르트르에서 틀렸어. 5번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명제도 풀어 오셨나요? 명제 숙제였죠? 22쪽까지만. 그럼 가볍게 한번 거기까지만 답 맞춰볼게요. 1번에 5, X 2번에 1 2번에 기억이 없어. 그럼 2번은 없앱시다. 이거는. 여기는 그냥 X, 그냥 OX 문제만 푸세요. 그 다음 3번, 4번도 풀라고 시켰어요. 맞아? 3번에 5, X, 5, 4번에 3번입니다. 다 맞은 사람. 하나 틀렸어? 다 맞았어? 하나 틀린 사람은 어디서 틀렸어? 틀린 사람은. 승아는 앞쪽 뒤쪽. 뒤에는 못 풀었어. 뒤에는 못 풀었어. 그럼 앞에서 틀린 거 있어? 1번에 2, 3. 1번에 2번, 3번. 정합적이다.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었구나. 소율이는? 저도 2, 3. 여기서 틀렸어? 그럼 정합적이다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네. 자, 지금 요 지문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줬다가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지문까지는 갈게요. 왜냐하면 사실 전국구에 1등급 애들이 제일 못 푸는 지문이 명제 지문이야. 명제는 일단 무조건 헬게이트야. 경제 지문보다 훨씬 어려워하는 게 명제 지문이에요. 사실 애들이 뭐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는 그나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읽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명제는 그냥 찍습니다.
거의 반 포기하고 넘어가요. 근데 명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문은 어렵잖아. 대신에 문제가 쉬워. 그래서 조금만 읽어서 잘 요약만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자, 명제가 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명제가 참이라면 첫 번째 정합설이라는 게 있대요. 자, 정합설 한번 읽어줄까요? 하진이 읽어. 정합설에 따르면 처음부터 읽어요. 두 번째 줄 어떤 명제가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왔다. 모순 없음이랑 함축이랑 뭐라고? 설명적 연관. 설명적인 연관이 있다. 자, 명제가 참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신에는 사람이다. 신에는 죽는다. 자, 봐봐. 얘도 명제,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요 간의 관계들로 인해서 신해가 죽는다는 것까지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정합설에 근거해서 정합적이어야지 참일 수 있대. 근데 정합적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얘네들 간에 뭐가 없어야 돼? 모순이 없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모순이 있다는 거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율이는 키가 크다. 소율이는 키가 작다. 모순이 있냐 없냐? 있지. 이렇게 모순이 되면 정합적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게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모순이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정합적인 키워드고요. 함축은 뭐냐? 하나가 하나를 포함해야 된다.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다 이랬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집 개는 암컷이다야. 둘 다 정합적이야. 왜? 새끼를 낳았다는 거에서 얘가 뭐를? 암캐라는 것을 이미 뭐하고 있어? 함축하고 있어. 포함의 관계야. 이러면 정합적이죠. 정합적이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우리 집 개는 숙회다 이러면 얘도 틀리고 얘가 틀리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참이 아니게 되는 거야. 수컷이 왜 새끼를 낳아? 그럼 참이 아니지. 그치? 그 다음 소율이가 키가 큰데 왜 소율이가 키가 작아? 모순이 있잖아. 그럼 둘 다 참이 아니지. 둘 중에 뭐 하나는 참이 아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명적으로 연관이 있다도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요약을 해볼 건데 대충 조금 이해하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왠지 모르게 이걸 2, 3, 4라고 해놨잖아. 왜 그러냐면 2번 문단 먼저 정합적이다를 그치? 그 다음 3번 문단 첫 번째 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다를 함축이죠. 그 다음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칸에 설명적 연관이 있죠. 보통 이런 글을 읽을 때 칠판 정합적이다를 뭐뭐뭐로 설명한다 라고 했으면 그 뭐뭐뭐를 이제 각각의 문단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독서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파악하면 훨씬 읽기가 어때지겠어? 쉽지. 그치? 왜냐면 이번 문단을 뭔 말일까? 이러지 말고 아, 모순 없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구나. 요걸 인지하면서 가는 거야. 됐죠? 자, 2번 문단을 읽어봅니다. 소율이 읽어봐.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라는
앞에 명제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자, 봐봐. 모순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니까 참인 거잖아. 맞지?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가 않으니까 참이 안 되지. 아까처럼 동시에 참은 아니야. 뭐니, 제가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둘 중에 하나는 참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참이 안 되고 동시에 거짓도 안 되는 거, 그런 건 정합적인 게 안 돼.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봐봐. 승아는 누구 오빠의 동생이다. 승아는 학생이다. 모순은 없지. 근데 정말 아무 연관도 없는데 이 명제들 가지고 얘 참이네? 뭔 줄 알고 우리가 참인 줄 알아. 그지? 이거는 명제가 참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축을 꺼내는 거야. 이해됐지? 이것만으로, 모순 없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명제들을 위해서 함축을 이제 얘기해봅니다. 함축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빈이 읽어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B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럼 문제. 함축이라는 걸 끄집어내서 함축의 관계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면 함축적인 것이 B가 A를 함축하고 있으면 B가 참이면 A는 당연히 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생뚱맞은 문장들이 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함축까지 가면 확실하게 더 참인지 아닌지 명제를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얘도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승아가 그 다음 문단. 그런데 여기서부터 읽어봐.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와 과도하게 제한된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 함축의 관계로 봐야 되면 모든 게 참이 잘 돼, 안 돼? 안 돼. 너무 뭐가 심해져 버리는 거야. 제약이 너무 많은 거야. 둘의 관계가, 야,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새끼가 함축은 안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이게 두 개 중에 뭐가 참이라고. 이거 제한이 너무 많죠. 함축의 관계가 아니면 참이 안 돼요. 대부분 다. 함축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합적이다를 뭘로? 설명적 연관. 그렇지. 설명적 연관 집중해 보세요. 한번 읽어봐.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 뜻하는 설명해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이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설명적 연관은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이게 함축은 아니잖아. 그치? 하지만 설명을 한다면 이해는 되지. 그래서 둘 다 참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모순 없음이나 함축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특히나 함축으로만 설명하면 제한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다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거짓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설명적 연관이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2번 보세요. 1번에 2번입니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도 참이 아니다. 맞아요. 야, 함축이 될 수가 없어. 모순이 있다는 건. 봐봐. 예솔이는 키가 크다. 예솔이는 키가 작다잖아. 모순이 있는 관계는 이미 함축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모순이 있으면 이미 다 나가리야, 무조건. 이해됐어요? 그 다음 3번.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이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오히려 더 칠판 크게 보면 모순 없음이 이만큼이고 함축이 이만큼을 참이라고 할 수 있고 설명적 연관이 이만큼을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축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고요. 그쵸? 이걸 내가 X라고 했니? 논중의 개념에서? 함축적 관계는 설명적 연관이 있지. 그치? 그런데 모순이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이걸 왜 X라고 하지? 어느 부분에서?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고? 아니, 모순 없는 명제들이 함축인 거잖아. 모순이 없어야지 함축이 될 수도 있죠. 없다가 아니라 함축이 될 수도 있죠.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이어야만 하고 이어야일 수 있고 모순이 없는 명제들이기도 해야 돼, 반드시. 이해됐어?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야. 포함이. 그래서 3번이 틀려요. X예요, X.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잘 보니까 틀리는 말이네요. 둘 다 있지만 없다가 아니라 둘 다가 포함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5월가 아니라. 이해돼요? 자, 그럼 질문 다른 거 없나요? 뒤에 거는 뭐 안 푼 친구도 있고 푼 친구도 있고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요. 일단 쉬었다가 문법을 마지막으로 라스트로 나갑시다. 10분만 쉬었다 오세요.